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한국 근현대사 수업 15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단원 근대 국민국가 수립운동 5에서 6 중단원 개항 이후 경제사회 문화적 변화 소단원 열강의 경제침탈 경제적 구구운동 근대 문물 수용 근대 의식성장 문예 종교 세경해양 되겠습니다. 교과서는 144에서 165쪽인데요. 그 내용들을 선생님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담아놨습니다. 이번 차시는요, 이 교재, 부교재에 나온, 스프링 교재에 나온 걸 위주로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과서의 본문 내용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만, 주된 내용은 여기 학습지에 나온 걸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습 목표인데요. 자, 개항 이후 일본 청 서구 열강의 경제 침략 과정 및 그에 따른 변화 모습과 자주적 경제 발전 노력을 설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조선 입장이겠죠.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청으로부터 서구 열강으로부터 경제 침략을 당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는 자주적으로 경제 발전을 해보려는 그런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볼 거라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문화 부분인데요. 개항 이후 들어온 근대 문물의 사례와 그에 따른 사회 및 생활상의 변화를 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습 목표에서는 경제 부분이 나오겠고요. 두 번째는 사회와 문화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즉 개항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좀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표를 보시면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열강이 경제적 침략을 하게 되고 그에 대해서 자주적 경제발전 노력을 조선이 어떻게 취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자 일단 세로축을 보면요. 침략 상황과 발전 및 대응이 나와 있죠. 침략 상황은 열강이 침략하는 것이고요. 발전 및 대응은 조선 및 한국이 되겠죠. 조선 또는 한국의 발전 및 대응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각 시기마다 어떤 것이 주요하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가로축에 써놨으니까 요걸로 대별을 해주시고요. 자세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76년 먼저 개항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부산 외 2개 항구, 인천과 원산까지 문이 열렸고요. 이때는 개항한 국가가 일본밖에 없었기 때문에 조선과의 무역을 주도하는 것은 일본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개항장에 설치된 게 바로 거류지라는 것이었죠. 거류지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될 텐데 개항장에서 외국인의 거주나 무역권을 인정한 지역이었죠. 대체로 치외법권 지역이었고요. 자 이게 그 조일소호조규 부록에 따라서 그 거류지가 설치됐고요. 자, 거류지는 다른 말로 조계라고도 합니다. 거류지를 통해서 무역하는 것을 거류지 무역 또는 조계 무역이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긴 나라가 있는데 요만큼만 여기 동그라미 점 찍은 만큼만 개항장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일본 사람이 내륙으로 들어갈 수 없었겠죠. 내륙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여기에 중간 상인이 누군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조선인이 했겠죠. 그래서 조선인 중간 상인이 있네요. 그래서 조선인이 객주나 여각 등이 활동을 하면서 중간 상인 역할을 했더라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요. 청과 일본의 상권 경쟁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82년 가면요. 여기가 왜 나오냐면 여러분들 지금 일본이 주도하는 상황 조선과의 무역을 일본이 주도하는 상황 굉장히 청나라가 배 아프겠죠. 그래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마침 이모곤란이 일어났습니다. 99인들이 우리 월급 18 빨리 줘 해가지고 이모곤란이 있었죠. 이후에 조선과 청나라 간에 맺었던 조청상민 수령 무역장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청상인의 내륙 진출이 있었죠. 자, 청나라 상인이 이제 내륙으로 진출하자 굉장히 배가 아픈 나라가 있어요. 바로 일본이 되겠습니다. 일본은요, 이전부터 조일무역 규칙으로 조선에 대해서 그런 어떤 불평등한 그런 경제적 위치를 좀 점하고 있었는데 특히 조일무역 규칙 중에 있는 산무가 있었죠. 양국의 무제한 유출, 무항세, 무관세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공령 그리고 관세부가 이런 것들을 일본이 이제 해주게 됩니다. 이 조일무역 규칙이 개정되는 거죠. 그것을 조일통상장정이라고 부릅니다. 조일통상장정의 내용은 방공령 관세부가 그것을 조선에게 허가했지만 그러나 일본에게 최혜국 대우를 줌으로 통해서 일본도 역시 내륙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어떤 받침대가 되는 거죠.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일본은 자꾸 뭘 그렇게 사가느냐? 조선으로부터 자꾸 사옵니다. 이 쌀과 콩을 계속해서 사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영국에서 사온 즉 값싸고 질 좋은 면을 갖다 팔게 됩니다. 일본이 영국에 사와가지고 뭐 이런 홍콩 이런 데 사왔는데 일본이 이제 조선에 팔아 넘기는 것이죠. 이 면은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코튼입니다. 코튼
누들이 아니에요. 먹는 면이 아니라 옷감 면을 말합니다. 자, 이런 과정 중에 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했느냐? 먼저 상인들이 모여서 회사를 차립니다. 그것이 상회사고요. 이름으로는 대표적으로 대동상회, 장통상회 등이 1880년대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장통상회예요. 자, 그리고 83년 무기 만드는 기기창, 그리고 돈 만드는 전환국, 그리고 신문 만드는 출판, 방문국이 생겨나게 되는데 청나라 영선사 다녀온 이후에 만든 것들이죠. 자, 89년, 90년도에는요 방국령이 내려졌습니다. 곡식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명령인데 각각 함경도와 황해도에 있었고요. 근데 이 방공령이 이렇게 두 차례만 있었던 건 아니고 거의 100여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번 할 때 일본에 굉장히 큰 반발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 배상금까지 물어주고 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1890년 가면요 시전 상인들이 시정문을 닫아버립니다. 그것을 철시운동이라고 하고요. 자, 이거는 조선의 대응은 아니지만 시간상 한번 흐름상 알아두시라고 써놨습니다. 94년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했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청나라와 일본이 상권 경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전쟁을 일으켜서 결판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청일전쟁은 결코 단순한 두 나라의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경제적 이권 다툼이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결국 이기는 게 그죠 일본이었죠. 일본이 이겼고요. 시모노세키 조약 맺었죠. 그런데 삼국 간섭으로 끼어들죠. 그래서 러시아가 급부상하게 됩니다. 러시아 얘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청나라가 물러가니 러시아가 끼어들게 됐죠.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1896년 아관파천이 일어나게 됐고요. 이로써 러시아죠. 러시아와 각국의 최혜국 대우로 인해서 조선이 또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특히 일본은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 경원선 여기는 인천이고요. 여기는 부산, 그리고 여기는 신의주, 그리고 원산까지 여기 경은 모두 서울입니다. 한성. 거기서부터 서울서부터 인천, 부산, 신의주, 원산에 이르는 철도를 깔게 됩니다. 뭐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근대화됐고 발전했다고 볼 수 있지만 모두 더 효율적으로 수탈하기 위한 그런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이때 어떤 대응이 있었느냐? 1896년에는요 최초의 은행이라고 불리는 조선은행이 있었습니다. 한 4, 5년 있다가 금방 망했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뭐 한성은행이라든지 뭐 대한천일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설립이 됐었습니다. 자, 1898년이 되면요 나라 이름이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때 단체는요 한성 시정상인들이 황국 중앙총상회라는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는 대한제국이니까 드디어 여기다가 황국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98년은 또 잊으시면 안 되는 게 독립협회의 활동 만민공동에 모였다라는 것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러시아와 일본도 결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사실 일본이 굉장히 눈치가 빠르고 행동도 기민했어요. 그래서 땅을 뺏어가는 게 있었는데 바로 군용지 뺏어가는 한일의 정서 있었고요. 또 별개로 황무지 개강권을 요구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자, 돈 부분은요 제1차 한일협약으로 인해서 재정고문과 외교고문이 붙어오게 되는데 재정고문으로는 여기 있는 메가타, 그리고 외교고문으로는 미국인 스티븐스가 들러붙게 됩니다. 자, 이로써 외교고문, 재정고문 즉 고문으로 인한 어떤 간섭을 심하게 받게 됐었죠 한국이. 자, 그런 와중에 이 메가타라는 재정고문은요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 1904년에 전한국이 폐쇄됐고요 그 이후에 화폐를 정리하게 됩니다. 화폐 정리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한국에서 쓰던 백동화를요. 일본 제1은행권으로 바꾸게 됩니다. 근데 이 일본 제1은행이라는 것은 일본의 일개 민간은행에 불과했습니다. 남의 나라 민간은행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나라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게 된 것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자, 그런데 거기까지는 그렇다,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이 백동화를 은행권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 백동화의 질에 따라서 상태가 별로 안 좋으면 반값만 쳐주거나 아니면 아예 안 쳐주는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돈이 있었는데 없게 되는 그런 아주 큰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1908년에는요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것이 설립이 돼서 이 조선을 또 옥죄게 됩니다. 이거는 식민지 나중에 1910년 나라 뺏긴 이후에 더 본격적으로 이 회사가 활동하게 되고요. 자, 어떤 대응이 있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4년 가시면요 황무지 개강권 요구 아까 있었잖아요. 땅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 근데 이 농광회사라는 한국인 회사가 있었어요. 아니 왜 이거 황무지 개간을 왜 일본 사람이 하냐? 우리가 하겠다. 우리 한국인들이 하자라고 해서 농광회사 세웠는데 일본의 방해로 인해서 해체가 되고요. 나중에 보안회 기억나시죠? 보안회가 따로 만들어져서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시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미움을 사서 해체당하죠. 자, 1907년에는요, 돈을 좀 갚자. 우리가 뭐 철도도 깔고 이런저런 사업하면서 일본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돈을 빌렸어요. 그것을 나라의 빚, 국채라고 합니다. 국채를 국민의 손으로 보상하는 운동을 펼치자고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대구에서 처음 시작됐고요. 김광재, 서상돈 등의 분들이 주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금운동 할 때는 홍보가 중요해요. 하고 싶은 말 많이 할 수 있었던 대한매일신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고요. 다만 통감부의 방해로 실패에 그치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그 통감부의 방해라는 것은 대한매일신보의 사장이었던 양기탁 선생님을 횡령 혐의로, 원래 그런 거 없는데 횡령 혐의로 조사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것은 모두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미지가 나빠지게 됐던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경제 얘기를 마쳐봤고요. 바로 이어가서 우리 사회문화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항 이후 근대 문물 및 사회 변화상인데요. 여기는 분야별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분야별로 맥락을 좀 잡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분야별로 쭉쭉쭉 나와 있으니까 이따가 살펴볼게요. 자, 하나씩 순차적으로 볼 텐데요. 언론 부분은요, 바로 최초의 근대 신문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한성순보였습니다. 이것은 순한문이었어요. 지금 갖다 주면 읽기가 어려워요. 자, 그리고 방문국에서 발행했다. 즉 나라에서 만든 그런 관찬 신문이고요. 자, 최초의 근대 신문이라는 점 한번 기억을 해주시는데 옆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최초의 민간 신문 되겠습니다. 바로 독립신문이고요. 독립협회 독립신문 맞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순한글 신문이기도 했고요. 영문판도 가능합니다. 독립협회 서재필 기억하시죠? 아메리칸, 코리안 아메리칸. 자, 그리고 국한문을 혼용했고 장지현 선생의 시일야 방성대곡을 최초로 게재했던 신문은 바로 황성신문 되겠습니다. 황성신문은요, 여러분들 유생들 위주로 봤던 그런 신문입니다. 국어와 한문을 즉 한글과 한문을 혼용한 신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신문 중에 가장 유명한 대한매일신보 있는데요. 배델 선생님, 양기탁 선생님, 우리 아까 이거 배웠죠? 국채 보상운동을 지원했더라라는 게 있고요. 자, 여기 3개의 버전이 있다라고 하는데 국한문 혼용 일단 있고요. 그리고 순한글도 있고 영문판도 있습니다. 이렇게 3개의 버전이 있었다. 자, 그리고 이 신문에는요, 신채호 선생께서 독사신론이라는 것을 연재하게 되는데 역사를 읽는 새로운 방법론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 새로운 방법론이 뭐냐? 바로 밑으로 내려오면 민족주의라는 것입니다. 민족주의는 세상을 둘로 나누죠. 우리 민족과 남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라고 그런 관점으로 역사를 공부하는 분들입니다. 여기 둘 다라고 나와 있는 거 보면 신채호 선생님 말고 다른 한 분도 계시죠? 우리 이따 또 살펴볼게요. 자, 다음은 교육 부분인데요. 먼저 사립학교 원산학사가 있네요. 이게 1883년이었는데 원산 지역에, 즉 여기는 강화도 조약 때부터 첫 번째로 문 뚫렸던 그 항구죠. 원산 지역에 원산과 덕원 지역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사립학교 만들었고요. 그게 원산학사. 그리고 3년쯤 뒤에 공립학교인 유경공원이 최초로 또 세워집니다. 86년이었고요.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그 가보개혁이 2차 개혁이었죠. 그때 교육, 입국, 조서를 비롯해서 각종 관립학교에 대한 설립한 내지는 뭐 관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고요. 여기는 오산학교나 대성학교는 그렇죠. 요 두 개는 신민회에서 세웠던 그 학교죠. 자, 그리고 찬양회라는 단체 있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도 자료 봤어요. 찬양회 순성여학교라는 최초의 사립 한국인이 세운 사립여학교, 한국인이 세운 사립여학교가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밑에 민권의 여성교육이랑 또 연결이 되겠죠. 자, 민권 부분 보겠습니다. 가보개혁 때요, 신분제가 폐지됐으니까 민권 향상이 있었죠. 조혼도 폐지되고요, 고문도 폐지되고요, 연좌제도 폐지가 됐습니다. 하면서 민권이 굉장히 많이 향상됐었고요. 그리고 독립협회의 민권운동 내지는 뭐 계모운동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이러한 운동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여성교육 다시 한번 순성여학교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국학에 대한 부분인데요. 국학은 그 나라에 대한 학문, 즉 나라를 연구하는 거예요.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면 국사, 나라의 말에 대해서 연구하면 국어가 되겠죠. 자, 국사 같은 경우는요, 을지문덕전 이순신정, 즉 을지문덕이나 이순신장군 이 두 분 모두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 나라를 위기에서 건진 분들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 민족이 위기에 빠졌을 때 이런 영웅을 좀 기다리자,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바로 독사신론을 저술했거든요. 이분이 바로 그렇죠, 위에서 적었던 신채호입니다.
신채호 선생님. 자, 우리 한 분이 더 계신다 그랬어요. 바로 박은식 선생님이고요. 이분은 각종 논설 발표 통해서 민중의 역사史일깨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신채호 그리고 박은식 두 분은 모두 민족주의 역사학자로 묶인다는 점 한번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연결해서 배울 것들이 또 있어요. 자, 국어 부분은요, 순한글 신문인데 아까 최초의 순한글 독립신문 나왔고요. 그리고 부녀자, 주로 여성 독자를 대상으로 했던 제국신문이 또 있었습니다. 당시에 여성이 한문교육을 받기 어려웠으니까 순한글로 교육은 쉬웠으니까 순한글 신문을 읽었다는 거겠죠. 인기가 있었겠죠. 자, 1907년에는요, 국문연구소라는 것이 설립이 됩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들 주시경 선생님, 지석영 선생님 계셨고요. 지석영 선생님은 국문연구도 하셨지만 여러분 의학연구도 하셔서 우리나라에 그 종두법을 들여오셨다라는 것까지 3차 가보개혁대 얘기죠. 그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근대 시설은요, 여러분 광해원 얘기가 빠질 수가 없는데요. 이것은 갑신정변 1884년 당시에 우정총국 오픈 행사에서 칼부림이 났죠. 그 당시에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칼침을 많이 맞아갖고 거의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알렌이라는 미국에서 온 선교사이자 의사가 서양식 수술을 행해서 민영익, 거의 다 죽어가는 민영익을 살려놓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매우 깜놀해가지고 광해원이라는 서양식 근대 병원을 세워준 거죠. 나중에 이름이 제중원으로 바뀌고요. 나중에 이게 미국인 사업가 세브란스에게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세브란스 병원의 원초가 된다고 얘기하고요. 혹은 혹자는 그 서울대 국립병원, 즉 서울대 병원의 그 시초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그 두 학교에서, 두 병원에서 잘 원만하게 합의를 보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우편 부분도 근대 시설 발전이 있었고 전차 운행 트램입니다. 그리고 철도 부설, 자, 최초의 철도 1899 경인선 되겠죠. 서울과 인천을 오가는 거죠. 자, 종교 부분 보겠습니다. 자, 만해 한용운 선생님께서는요, 불교 스님이십니다. 당시에 불교돌 중에, 스님 중에 좀 이렇게 친일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만해 선생께서 우리의 자주성을 지키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셨고요. 옆으로 넘어가면 박은식, 어디서 봤는데, 그렇죠? 여기 있는 민족주의 역사학자 박은식 선생님 같은 분입니다. 유교학자셨고요. 유교 구신론, 유교를 구해서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셨죠. 자, 그리고 동학이 이름이 바뀌어요. 원래 두 가지로 갈리는데 하나는 시천교, 하나는 천도교로 갈리는데 이건 알아둘 필요 없고 천도교를 알아두시면 돼요. 천도교는요, 만세보를 간행해서 독립운동을 또 진행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그 이름도 큰 대종교입니다. 나철 선생께서 창시하셨고요. 황당해 보여요. 단군을 믿었대요. 근데 당시에는 단군은 우리 민족의 뿌리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뿌리 단군을 믿고 그 사명을 받아서 독립을 해야 된다. 우리 독립의 의지를 되살리는, 어떻게 불붙이는 그런 중요한 종교였다고 합니다. 대종교 독립운동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독립운동가 많은 사람들이 대종교를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술 분야에는요, 빈칸만 좀 채워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신소설 그리고 신체시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모두 다 지금 뭐 우리가 고전소설, 고전시가 이런 것도 얘기하고 현대시나 현대소설 얘기하잖아요. 그 사이에 과도기적인 성격을 갖는 것들이 바로 이 신소설, 신체시라고 합니다. 자, 음악 부분에는요, 창가라는 것이 있고 이것은 서양 멜로디에 우리말 가사를 덧붙인 것이고요. 자, 창극이라는 것은 판소리, 그러니까 뭐 흥부전이면 흥부도 한 사람 한 명이 하고 그 사람이 뭐 놀부도 하고 놀부 부인도 하고 뭐 원맨쇼를 하는 건데 창극은 1인 1역으로 이제 분담했다는 거죠. 역할을 분담했다는 겁니다. 자, 연극 부분은요, 서양식 극장이었던 원각사에서 각종 신극을 공연했다고 합니다. 뭐 은색의 치악산 등이 있다고 하고요. 미술은 이제 기름으로 그림을 그리는 유화가 도입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만 여러분들 여기 공부하실 때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개항 이후에 정치적 변화를 좀 염두에 두고 거기에 우리가 덧입히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해서 우리가 이전에 배운 것들을 결코 잊어버리거나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